2016년 7월 4일 부산 동구의 한 월세방. 그날은 비가 유독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집주인 최모 씨는 한 새방에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집안까지 비가 들이칠까봐 창문을 닫아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최 씨의 뇌리를 갑자기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새를 들어 살고 있던 것은 60대 중반의 김모 씨. 그가 얼마 전 갑자기 집주인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잠시 어디 다녀올 곳이 생겼으니 누가 찾아오더라도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며 신신당부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렇게나 당부를 하고 갔던 김 씨가 정작 방의 창문은 그대로 열어두고 갔다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기에 집주인 최 씨는 창문을 다시 살짝 열어서 안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성 2명이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던 것이었는데요. 최 씨의 목격 당시 증언에 따르면 한 사람은 옷을 입고 배를 내놓은 상태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불로 덮여 다리만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라 짐작한 최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발견한 것은 두 남성의 시신이었습니다. 한 명은 예리한 흉기에 20번 이상 찔려 목숨을 잃은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집에 있던 스카프로 목이 졸려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체는 상당히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집주인 최 씨의 증언을 토대로 새들어 살던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임을 파악하고 그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가 들어간 7월 4일 당일에 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의자 김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병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6월 28일에 김 씨가 스스로 찾아와 자신을 입원시켜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방문할 당시 김 씨의 옷에는 많은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피를 묻혔냐는 병원 측의 질문에 김 씨는 자기가 코피를 흘리는 바람에 옷에 묻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과 경찰들이 파악한 피해자들의 신원에 따르면 월세방에 숨져있던 두 남자는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던 노숙인들이며 심지어 사건이 벌어진 당일에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잔인한 사건이 벌어진 계기가 되었을까요? 집주인 최 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김 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김 씨가 평소에도 여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김 씨의 집에는 흉기로 사용됐던 스카프를 비롯해 여성용 구두와 옷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노숙인들이 자주 몰려있던 전철역의 인근 상인들 역시도 처음에는 김 씨를 여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장을 한 채 주변 노숙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치마를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노숙인들로부터 술도 한 잔씩 얻어먹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지역 노숙인들에게서 이미 꽤 유명했다네요. 그가 이렇게 여장을 하고 생활한 지는 이미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검거 당시 66살이었던 김 씨는 20대 시절부터 장사를 하며 그때부터 여장을 하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을 벌였던 것일까요? 피의자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김 씨는 술 한 잔을 나눴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늦어 새벽 2시가 넘게 되자 김 씨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문제는 노숙인들이 김 씨를 진짜 여성으로 착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소주를 나눠 마시며 김 씨가 안주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방 안에서는 노숙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싸움이 벌어진 원인은 바로 김 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노숙인들은 김 씨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는데 서로 자신이 먼저 관계를 맺어야겠다며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김 씨는 이 광경을 보고 처음에는 두 사람을 말리려고 했지만 점점 싸움이 과격해지자 자신도 화가 나게 되었고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 칼로 한 명을 사정없이 찌른 상태였으며 나머지 한 명 역시도 자신이 스카프를 사용해 목을 조른 후였다고 합니다.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린 김 씨는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두 사람의 시신과 방을 대충 정리한 다음 그날로 정신병원에 가서 스스로 입원 수속을 밟고 집주인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딘가에 다녀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진술은 어디까지나 피의자 김 씨의 일방적인 진술이며 죽은 두 사람이 실제로 김 씨 때문에 다퉜었는지 그리고 김 씨가 이 두 노숙인을 말리려다가 사건이 벌어졌는지는 김 씨 개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뜻밖의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김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2008년에도 김 씨는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김 씨의 진술은 이번 사건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에 일어났던 사건의 피해자 역시도 김 씨의 집에서 술을 나눠 마시다가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벌인 범행의 동기가 무척 이해하기 힘들며 또한 수법 자체가 잔인하고 참혹하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우연히 사건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미루어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가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에서 쾌락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사건 자체가 상당히 기괴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의 대덕구 경찰에 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했던 것은 당시 생후 20개월의 아기였던 서연이의 외할머니. 신고 내용은 자신의 사위가 딸과 손녀를 학대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의 엄마 정모 씨는 집에 있었지만 사위는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손녀인 서연이를 찾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이는 집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딸에게 재차 손녀 서연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딸 정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은 화장실에서 이상한 물체를 하나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화장실 구석 한켠에 있던 아이스박스였습니다. 화장실에 뜬금없이 아이스박스가 있던 것도 이상했지만 화장실 안에 풍기고 있던 형용할 수 없던 악취가 이 아이스박스로부터 풍겨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닫혀있던 아이스박스를 열었고 그 안에는 심하게 부패된 서연이의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아이의 친모 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달아난 그녀의 남편을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바로 양정식이었습니다. 양정식은 1992년생이며 이미 예전부터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상은 대부분 여성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아내 정모 씨를 만나기 전까지도 다른 여성들에게 사기, 갈취, 그리고 피싱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상태였고 2017년에도 체포되어 1년간 징역을 살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내 정 씨와는 2019년에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또 사기를 벌이면서 아내의 계좌까지 도용했으며 결국 다시 한번 체포를 당하고 1년의 징역을 더 살게 됩니다. 이 당시 아내 정모 씨는 이미 서연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정 씨는 홀로 미혼모 센터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서연이의 외할머니 집에 같이 살며 서연이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양정식이 출소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양정식은 정 씨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서연이의 외할머니는 그냥 아들이 하나 더 생긴 셈 치고 양정식까지 함께 집안에 들여 같이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정식은 이때도 여기저기서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장모가 사위 양정식을 야단치자 양정식은 장모와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2021년 4월 정 씨와 서연이를 데리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양정식은 이때부터 아내와 아이에게 폭행을 저지르곤 했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이 당시 그가 생후 20개월의 아기에게도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장모와 아내 정 씨로부터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완전히 악마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양정식은 7월 12일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주 기간 동안에도 양정식은 빈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훔쳐 나오거나 음식을 훔치는 등의 절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양정식과 아내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한 달 전 2021년 6월 15일에 벌어졌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의 묘사를 글로만 전달해드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말씀드리겠지만 묘사만으로도 불쾌감이 드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양정식은 이날 서연이가 칭얼댄다며 화를 내더니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발로 수십여 차례 짓밟고 살충제 통을 이용해 정수리를 수십 회 내려쳤으며 벽에다가 여러 차례 집어던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시간 이상 이어진 양정식의 무자비한
의한 폭행에 의해 결국 생후 20개월 서연이는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드러난 부검 결과에서는 양쪽 허벅지 뼈까지 전부 골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양정식은 몇 년 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다음 미혼모 센터에 보내 아이를 입양시키고 그 과정에서 생긴 돈까지 자신이 착취했던 적도 있음이 드러납니다. 양정식의 악마 같은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로 나가 살게 된 뒤로 양정식이 딸과 손녀를 도통 보여주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모가 손녀라도 보게 해달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장모에게 딸과 손녀를 다시 보고 싶다면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폐륜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냈을 당시 이미 아이는 숨진 후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내 정 씨에게 사체 유기를 돕고 방조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주범인 양정식에게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양정식에게 징역 30년 그리고 아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고 2022년 5월 27일에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더 강화된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내 정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그리고 주범 양정식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양정식은 별로 반성하는 기색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태어날 혹은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 소중한 때입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를 상대로 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1997년 8월 30일 이날 어느 가정집에서는 학원에 갔던 딸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양의 집으로 의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의 당사자는 자신이 박양을 납치한 유괴범이며 무사히 아이를 보고 싶다면 몸값으로 2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협박 전화를 부모에게 남겼습니다. 다음 날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남겨진 전화를 경찰이 추적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화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기에 CCTV가 별로 없던 당시에는 수사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에도 박양의 집으로 어김없이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둔 경찰에 의해 다시 한번 전화의 발신지가 추적됩니다. 조사 결과 명동의 한 카페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카페로 출동했습니다. 협박 전화가 걸려온 지 10분도 안 되어 출동한 경찰은 카페를 포위하고 안에 있던 손님 전부를 검문하기로 합니다. 카페 안에는 총 13명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경찰의 검문에 거세게 항의했고 결국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로 모든 사람을 전부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추적 기회를 쉽게 포기하긴 어려웠기에 경찰에서는 13명의 손님 각자를 미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13명의 손님 전부에게 미행을 붙인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의 집 주변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모습을 유심히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지난 9월 1일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박양의 집으로 걸려온 협박 전화의 목소리가 자신의 딸과 일치하는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증언을 토대로 집안의 통화 내역을 조사한 뒤 9월 12일 신림동의 한 여관에 숨어 지내고 있던 피의자 전현주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현주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거 당시 전현주는 만삭의 임산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현주는 자신이 임산부라는 사실을 교묘히 이용했는데 일단 아이를 가진 상태였기에 유괴범이라고 의심받을 확률이 적었고 또 카페에서 경찰들이 검문을 하기 위해 포위했던 당시에도 전현주는 임산부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며 따지고 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반응에 주변 손님들까지도 경찰의 불심 검문에 반발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결국 검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체에 놀란 것은 경찰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박양의 가족들 역시도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였는데요.
박양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전현주의 남편까지도 그녀의 단독 범행일 리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현주가 자신의 범행을 재현하던 현장 검증 도중에 남편이 그녀에게 너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며 누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냐며 절규하는 모습이 지상파 뉴스로도 그대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사 결과 박양은 유괴되던 그날 전현주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진술되었습니다. 전현주는 납치 당일 사당동의 한 지하 골방으로 박양을 데려갔습니다. 이곳은 원래 그녀의 남편이 인형극단을 운영하다 방치한 곳이었으며 오랫동안 쓰이지 않은 버려진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박양은 어디 있냐는 경찰들의 추궁에 전현주는 구석에 있는 커다란 등산용 가방을 가리켰고 그 안에서 심하게 부패된 박양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전현주는 검거 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수사기관을 농락했습니다. 증언을 번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진범이 아니며 협박을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이런 거짓 진술 때문에 실제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또 한 번 수사 인력이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녀의 단독 범행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전현주가 밝힌 범행의 이유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녀는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 덕분에 유복하게 자랐는데요. 이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치와 낭비벽이 심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며 카드빚을 포함해 총 3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에 유괴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서울지검에서는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그녀의 반성조차 없는 태도 그리고 매우 불량한 죄질 때문에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구형에 따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감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임신을 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약 2주간의 형 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더욱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 박양이 자신의 생일을 겨우 9일 앞두고 유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9월 8일은 아직 전현주가 검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양의 가족은 애써 생일상을 차리고 무사귀환을 기원했지만 4일 후에 범인 전현주가 검거되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며 이미 박양이 숨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족은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양의 유해는 화장되어 대천 해수욕장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전현주는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올해로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자신의 딸이 유괴범이란 사실에 충격이 컸던 나머지 전현주의 부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전현주가 대학을 다닐 당시에 응급구조학을 전공했었고 유학까지 다녀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학문을 전공했던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여러 사람의 파국을 불러온 사건이었습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2009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북구의 일곡동 이 근처에 사는 당시 만으로 10살의 정모군은 태권도장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간 뒤에 그날 저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군의 부모가 태권도장에 전화를 해보니 수업이 끝나고 태권도장을 이미 나갔다는 이야기만을 들었습니다. 결국 정군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11시 광주에 위치한 어느 호프집 어느 남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기훈, 나이는 48살이었으며 근처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술에 이미 거나하게 취한 이기훈의 무용담은 점점 늘어갔고 급기야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그가 몇 시간 전에 차로 어느 초등학생을 치었는데 그만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어서 산에다가 아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그의 이런 이야기를 술에 취해 떠드는 허풍이나 헛소리쯤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날의 술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날 술자리에 참석했던 무리 중 한 명이
명이 우연히 어느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6월 4일에 실종되었던 정모군을 찾는다는 전단지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보고 지나쳤겠지만 갑자기 며칠 전 술자리에서 이기훈이 술에 취해 떠들던 이야기가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기훈이 말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허풍이나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라고 직감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됩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광주 경찰에서는 이기훈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소유였던 승합차 안에서 의문의 혈흔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실종된 정군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정군의 시신은 6월 9일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기훈의 최초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날 고객의 인테리어 업무를 봐주러 급히 운전을 하다가 어느 길에서 그만 정군을 차로 치워버리게 되었고 주변에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아는 곳에 가서 아이를 유기하기 위해 정군을 차에 태우고 전남 담양의 저수지로 가서 20m 아래의 계곡으로 떨어뜨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처음으로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낸 데다가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아 보여 너무나 두려웠고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면 당장 생계를 꾸리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조사 결과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더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이기훈의 면허는 이미 취소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면허가 취소된 사유는 바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기훈의 술버릇은 매우 좋지 않았고 또 술도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건 당시 목격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근처 여고에 다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차의 앞 범퍼에 부딪혔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는 있었지만 위중해 보이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멀쩡하게 일어나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이후 승합차에서 운전자였던 이기훈이 내려서 정군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다던 이기훈의 진술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점을 들어 이기훈을 다시 추궁합니다. 이미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취소가 두려웠다는 그의 거짓말,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했지만 목격자들이 존재했던 점, 마지막으로 이기훈의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에서 묘사된 피해자 정모군의 상태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이런 추궁에 못 이겼던 이기훈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자백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합니다. 사고가 벌어졌던 그날 이기훈은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인테리어 업무를 보기 위해 급히 운전을 했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내연녀와 만나기 위해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말았고 정모군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정밀한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날 병원의 CCTV에는 이기훈과 정모군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피해자였던 정모군이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정모군이 비록 사고가 나기는 했지만 이기훈의 최초 진술대로 위중한 상태는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아이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촬영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그대로 병원을 나와서 다시 정군을 승합차에 태우고 정군의 시신이 발견되었던 전남 담양의 저수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기훈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범행을 벌입니다. 자신의 승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공기총을 꺼내와서는 조수석에 앉아 신음하고 있던 정군에게 겨누고 그대로 사격을 가해서 피해자의 목숨을 뺏었던 것입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정군의 신체에서 총 6발의 탄환이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전혀 위중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내연녀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를 낸 것이 발각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멀쩡한 피해자를 공기총으로 6발이나 쏴서 해친 뒤에 그것도 모자라 20m 아래의 계곡으로 던져 유기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경찰에서는 뻔뻔하게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인데요. 만약 이기훈이 그날 술에 취한 술자리에서 자기가 아이를 차로 치웠다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인생으로 남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거기다 경찰에 이기훈을 신고했던 것은 바로 그가 만나고 있던 내연녀였다는 점도 반전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런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꺼내도 내연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2009년 8월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범인 이기훈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자신이 잘 알던 저수지에 가서 처음부터 아이를 유기할 생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벌였던 데다가 살려달라고 빌던 피해자의 목숨을 공기총을 사용해 잔혹하게 뺏은 점, 그리고 경찰 진술에서도 거짓말만 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엔 검찰의 구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기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담으로 중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얄짤없이 사형을 선고했고 가해자 측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중국 법원에서는 사형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반성조차 없이 항소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괘씸죄를 더해서 얼마 뒤 범인을 곧바로 사형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이기훈도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했지만 원심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항소까지 하는 뻔뻔함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비겁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피해자 정군의 장례식은 이기훈의 현장 검증 날 이뤄졌습니다. 정군이 다니던 모교에 들른 뒤 장례식장으로 이동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2015년 4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한경면. 이날도 오전 일찍 나물과 약초를 캐러 왔던 어느 주민은 풀숲 사이에서 이상한 형상을 하나 발견합니다. 나뭇가지와 돌 무더기 밑으로 나와 있던 어느 물체였습니다. 마치 마네킹의 다리처럼 보이는 물체였는데 손으로 건드려 보니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오전 11시경 경찰들이 도착합니다. 경찰이 발견했던 사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범인들은 피해자가 쉽게 발견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와 돌을 흩뿌려 놓은 상태였고 그 밑에는 비닐이 그대로 덮여 있었으며 간장과 밀가루가 마구 뿌려져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범인들이 신체의 부패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부러 엄청나게 뿌려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는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가 무려 30군데가 넘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 27개의 상처는 범행 당시에 생긴 것이었으며 나머지 상처는 시간이 더 흐른 후에 생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인 범행이 저질러진 흔적이 남아 있었고 복부에도 심하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조사했고 특정한 전화번호와 여러 번 연결이 되었던 것을 알아냅니다. 해당 번호를 통해 휴대폰의 위치를 조사하는 한편 주변 인물에 대해 탐문 조사를 벌여 용의자를 특정했는데요. 다음 날인 4월 2일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러 있던 임모 씨를 체포하는 것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임 씨의 자백으로 공범이자 주범이었던 김상태를 오후 2시 45분경에 체포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범인 임 씨와 김 씨는 오래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처음 서로를 알게 된 것은 사건 발생 며칠 전 2015년 3월 초에 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검거 당시 임 씨의 나이는 32살이었고 주범이었던 김상태는 30도 채 안 된 29살이었습니다. 처음 범행을 제안한 것은 바로 김상태였습니다. 김상태는 자신이 아는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 같이 범행을 벌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당시 김상태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행을 벌이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임 씨는 김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3월 10일 제주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합니다. 이들은 3월 10일부터 사건이 발생하는 13일까지 제주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CCTV의 위치를 살피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인근의 은행 위치를 파악하며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김상태는 자신이 범행을 주도하는 대신에 임 씨의 명의로 차를 렌트하고 망을 보게 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3월 13일 김상태는 피해자를 제주시 연동으로 불러냈는데요. 그리고는 미리 봐뒀던 범행 장소인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합니다. 김상태가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는 동안 임 씨는 피해자의 눈과 입,
그리고 손을 결박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돈을 전부 줄 테니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확인하자 김상태는 피해자를 들쳐업고 차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야산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이때 범인 김상태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횟수는 무려 27차례에 달했다고 진술되었습니다. 범행이 끝난 뒤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임씨가 숨진 피해자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때 숨진 줄만 알았던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본 김상태는 아직도 살아있냐며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짓밟고 다시 한번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번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온 간장과 밀가루를 꺼내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몸 위에 전부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신의 발견 당시처럼 위에 비닐을 엎어놓고 모습을 가리기 위해 나뭇가지와 돌을 덮어버립니다. 범행이 끝난 뒤 김상태와 임씨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태어났습니다. 시내로 돌아와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여러 물건과 현금을 훔쳤으며 카드를 사용해 총 500만 원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당일 4차례에 걸쳐 또 다른 절도를 저지르고 추가 범행을 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이들이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추가적인 범죄가 더 저질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진술하는 동안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다시 흉기를 사용한 점, 그리고 임씨의 진술에 따르면 공범 김상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개 한 마리를 죽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며 또 다른 추가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를 실행할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임씨는 처음에는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조사에서 김상태가 임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음이 드러납니다. 김상태는 자신의 진술 조사에서도 거짓말을 일삼았는데요. 자신은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을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성추행을 저지른 적도 없다고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체내에 남아있던 범인의 타액을 분석한 결과 김상태의 것으로 드러나 그가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집니다. 제주지검에서는 김상태의 이런 뻔뻔한 모습과 더불어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으며 임씨에게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주범이었던 김상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임씨에게는 처음엔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역시 주범 김상태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공범 임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하는 선고를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김상태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그다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김상태 역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범 임씨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피해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며 과장된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법원에서는 김상태에게 사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그가 아직 젊은 나이인데다가 불우한 가정 환경이 있던 것을 들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형을 확정시켰다고 판시했습니다. 범죄의 내용을 봤을 때 너무 너그러운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2012년 7월 16일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의 중촌마을. 이날 오전 7시 30분경 한 미성년자가 실종됩니다. 당시 10살의 나이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한모 양이었습니다. 한양은 이날 저녁 10시가 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에서는 조사 도중 7월 18일 오후 도로변의 하수구 근처에서 버려져 있던 한양의 핸드폰을 찾아냈습니다. 분석 결과 실종 당일이었던 7월 16일 오전 8시경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 하수구는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었는데요. 한양이 살던 집과 이 버스 정류장은 약 200m 정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실종된 아동이 버스를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CCTV를 조사했지만 한양은 버스를 탄 적이 없었습니다. 7월 19일에 실종 아동 경보를 발령하고 조사
조사에 나선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한양을 봤던 목격자가 나옵니다. 이 목격자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으로 한양이 실종되던 당일 정류장에 혼자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앞서 조사한 CCTV에는 한양이 버스에 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목격담을 들어보려 했으나 아직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더 이상의 진술이 어려웠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유력한 용의자 후보를 한 명 점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점덕이었으며 사건 당시 고물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김점덕을 주목한 이유는 그가 전과자였기 때문이었는데요. 2005년에도 60대 여성에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다음 둔기를 사용해 폭행하여 징역 4년형을 판결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마다 경찰에서 관리를 하는 성범죄 우범자였습니다. 그 역시 경찰에서 자신도 버스 정류장에서 한양을 보기는 봤지만 그 후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태연하게 조사에 응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이후였습니다. 유력한 용의자 후보였던 김점덕이 갑자기 잠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김점덕이 살고 있던 집은 한양의 집과 불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이미 한양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태연히 진술하긴 했지만 실종 당일 김점덕의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갑자기 통보도 없이 잠적을 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김점덕을 실제 용의자로 전환하고 그를 추적합니다.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제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마을 밖으로 벗어난 것은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읍내에도 경찰 인력을 파견해 숙박업소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후인 7월 22일 경찰은 산양읍에 위치한 통영 스포츠파크에서 불심 순찰을 벌였으며 결국 이곳에서 김점덕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김점덕은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경찰에서 갑자기 잠적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는 기분 전환이 필요해서 잠시 마을 밖으로 나온 것뿐이라며 말없이 나온 것만으로 범인 취급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단순히 그가 잠적했기 때문에 의심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점덕은 엄연히 전과가 있는 성범죄 전과자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는 김점덕의 범행 당일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마을과 도로에 설치된 CCTV에 그날 김점덕이 자신의 차를 몰고서 어디론가 다녀오는 것이 촬영되어 있었는데요. 수사관이 해당 자료를 내놓으며 그날 행적에 관해 추궁하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김점덕은 결국 자신이 한양을 납치한 것이 맞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김점덕은 7월 16일 자신의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던 중 혼자 앉아있던 한양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잠시 차에서 내려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차에 타려는데 갑자기 한양이 자신에게 다가와 차를 태워달라 했기에 어차피 가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한양을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에 타고 가다가 갑자기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도중에 한양에게 성적인 범죄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했기에 질식시켜 목숨을 빼앗았다고 진술합니다. 물론 이 모든 진술은 전부 김점덕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진술을 잘 들어보면 마치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차에 태워달라고 해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범죄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적인 진술이며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모든 게 피해자 때문에 벌어졌다는 아주 뻔뻔하고 비겁한 회피성 진술입니다. 무엇보다 김점덕은 3개월마다 경찰의 주기적인 관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가 전과자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작은 시골인 만큼 그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피해자 한양의 부모 역시도 김점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며 김점덕이 운영하던 고물상이 한양의 집과 비교적 가까웠던 만큼 피해자 한양의 부모 역시 평소에 자녀들에게 김점덕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한양이 선뜻 김점덕에게 먼저 다가가 차를 태워달라고 말했을 확률은 사실상 없었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즉 김점덕 측에서 먼저 한양에게 차에 태워준다고 말했거나 싫다고 말하는 한양을 반강제로 차에 타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정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진 곳은 진술대로 차 안이 아니라 김점덕의 집에서 벌어졌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김점덕은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던 것입니다. 7월 22일 김점덕은 자신이 피해자를 안매장한 곳을 자백합니다. CCTV에 찍혔던 대로 김점덕이 차를 몰고 갔던 곳이었으며 중촌 마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인평동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발견된 피해자의 상태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맨몸의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마대자루 안에 들어있는 채로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범죄라고 보기엔 매장이 꽤 치밀하게 되어 있었기에 우발적 범행이었다던 김점덕의 진술이 거짓이었음이 또 드러납니다. 경찰에서는 김점덕의 자택 역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려 500여 편이 넘는 불법 성인물이 발견되었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과 자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놀랍게도 김점덕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아내와 자식까지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나 싶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이상 성욕을 품고 있는 범죄자들은 겉으로는 일반적인 사람인 척 자신을 위장하는 것에 수월하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김점덕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정체가 또 다른 의미로 반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피해자의 실종 당일 한양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던 한국말이 서툴렀던 베트남 여성이 김점덕의 아내였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공범으로 의심한 이유는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있는 한양을 봤다는 사실에 대해선 말했으면서도 불과 60m 떨어진 근처에 자신의 남편이 차를 세우고 있었다는 점은 경찰에 전혀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범행이 벌어지던 시각에 아내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것, 또한 아내는 김점덕이 전과자라는 사실도 모른 채 결혼을 했습니다. 게다가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한국어밖에 못하는 것이 알려져서 아마도 언어 때문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됩니다. 결정적으로 범인 김점덕도 자신이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김점덕이 뉴스에도 출연했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아닌 마을 주민이자 목격자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투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보고 나서 자신은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전혀 모르겠다는 말을 인터뷰로 남겼습니다. 그의 이런 행보가 더욱 혐오스러웠던 이유는 뉴스 인터뷰가 진행된 날이 7월 19일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고 야산에 안매장을 해놓고서는 저런 인터뷰를 태연하게 얼굴까지 드러내놓고 했던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김점덕이 초범이 아니었던 점과 더불어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지만 2012년 10월 18일 법정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는 사건의 내용이 끔찍하지만 피해자가 한 명인 점, 그리고 범인 김점덕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삶을 살아온 점을 들어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점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항소를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3년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2013년 9월에 대법원에서는 범인 김점덕에게 영리 약취, 유인, 사체 은닉 등의 혐의를 들어 무기징역을 유지합니다. 이 와중에 범인 김점덕은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 공개에 대해서 부당한 처사라며 뻔뻔하게 또 한 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법원에서는 김점덕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유독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범인이 같은 마을 주민에다가 얼굴을 모르는 사이도 아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던 사람이었으며 이미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뉴스에까지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고 가정까지 이루고 살던 사람이 실제로는 추악한 범죄자였다는 점 등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끝
끝도 없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 한양의 부모는 꼭 딸이 어디에선가 살아있기라도 바랐지만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한양의 장례식은 모교를 들렀다가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치러졌고 이 과정에서 한양의 아버지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점덕은 교도소에 수감되던 날 밥이 맛있다고 말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점덕은 현장 검증 도중 분노한 마을 주민에 의해 머리를 두들겨 맞기도 하는 등 수모를 겪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범인이 더 두들겨 맞아도 마땅할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2004년 7월 27일 마산에 있는 어느 호프집. 이날 새벽 2시 20분이 되도록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중 몇 명이 화장실에 다녀왔고 자리로 돌아온 이들이 본 것은 칼부림이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건은 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져 말릴 틈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근무하던 이윤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은 것은 징역 20년을 살다가 형기를 마치고 나온 전용술이란 전과자였습니다. 이날의 술자리는 20년이나 징역을 마치고 나온 범죄자와 경찰행정학과에 근무하는 교수라는 기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날의 사건은 어떤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전용술이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첫 범죄부터 스케일이 굉장히 남다른 범죄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짝사랑하는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가 전용술보다 많았는지 이미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었는데요. 1974년 전용술은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에 직접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은 다름 아닌 경찰서였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던 여성이었는데요. 아무리 철없는 나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장소도 아니고 어떻게 경찰서에서 그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도주 중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절도했으며 경찰의 추격을 받자 인질극을 벌이기도 하는 등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고 정상인이라 보기 힘들었습니다. 검거 후 전용술은 소년범이지만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극히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가 경찰서에 들어가 난동을 벌이고 인질극까지 벌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벌어진 재판에서는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세간의 이목을 꽤 집중시켜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전용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서 말한 이윤근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는 전용술의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전 씨에 대해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다가 우연히도 자신과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부터 이 교수는 전용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피해자 이 교수는 전용술의 무기징역을 감형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마도 이 교수의 입장에서 미성년자였던 전용술이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갱생의 여지를 한 번쯤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교수는 전용술의 감형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옥중 뒷바라지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이 교수의 노력이 결국에는 통했는지 전용술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모범수로 기적처럼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감옥에 있을 때는 석방만 되면 열심히 살겠다는 말과는 다르게 사회로 나온 전용술은 제대로 살 의욕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없이 흥청망청 놀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늘 놀기만 하던 그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는 이윤근 교수에게 돈을 빌려 살아갔습니다. 말이 좋아 빌려갔다는 표현이지만 사실상 반강제로 뜯어갔는데요.
자신이 감옥에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교수 때문에 밖에 나오게 됐으니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용술은 이런 식으로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 외에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돈을 구했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가고도 모자랐는지 그는 이 교수에게 자신이 사업을 해야 된다며 사업 자금을 대줄 것을 뻔뻔하게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참고 참던 이 교수가 안 된다고 거절하자 전용술은 교수의 가족을 전부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협박은 말로만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 교수가 개업한 모 식당에서 교수의 부인을 칼로 위협하는 등 인질극까지 벌여 자신의 협박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04년 7월 26일 이 교수는 방학을 맞아 다른 교수들과 함께 마산 시내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0시 40분경 귀가를 하던 도중 이 교수는 아쉬웠는지 초등학교 동창 회장을 불러내 또 다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시 30분경 전용술이 친구와 함께 이 술자리에 나옵니다. 술자리에 나온 전용술의 손에는 쇼핑백이 한 개 들려 있었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27일 새벽 2시경 이 술자리에서 다른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전용술은 쇼핑백 안에 가져온 흉기를 꺼내서 옆에 앉아있던 이 교수의 옆구리를 2차례 찌른 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2차례 더 찔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누구도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고 혼잡한 사이 전용술은 흉기를 챙겨 바로 도주합니다. 택시와 기차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진주시까지 도피한 그는 핸드폰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으며 며칠간 노숙을 하기도 했는데요. 논두렁에서 혈흔이 묻은 옷과 몸을 씻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옷을 구입해 갈아입기도 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게 도주를 벌였습니다. 8월 1일에는 도피 자금이 부족해지자 또 한 차례 범죄를 저지릅니다. 당시 48살이었던 김모 씨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가지고 있던 칼을 사용해 김 씨를 공격해 중상을 입히고 현금 8만 원과 택시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자신이 아는 선배를 찾아가 돈을 빌린 뒤 공원에서 그를 발견한 시민의 제보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전용술은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의 동료가 증인으로 나서서 전용술이 그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해왔음을 증언했고 쇼핑백에 미리 흉기를 준비해왔다는 점 등을 들어 계획적 범행이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도주 중에도 택시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점까지 합쳐져서 전용술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사형을 2번이나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런 전용술의 이름이 다시 거론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뜻밖에도 그가 책을 출판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2명의 목숨을 빼앗고 여러 차례 인질극을 비롯한 범죄를 저질렀던 자신의 인생을 써내려간 일종의 자서전 같은 책이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어느 사형수의 독백이라고 예정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이 벌였던 범죄를 단단히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그의 출판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어 책의 출판이 불허되었던 것인데요. 이에 전용술은 출판 불허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전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거부당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전용술의 알량한 출판 계획은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게다가 그렇게 범행을 벌이고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는데요. 그가 집필하려던 책에 실려있던 내용들 중 피해자가 나로 인해 지구를 떠났다 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묘사를 보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단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범죄로 갚은 짐승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지만 사실상 무기징역수에 가깝기에 무기징역 이야기에 넣어보게 됐습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2013년 7월 8일 오전 5시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 이곳에 2명의 남성이 체크인을 합니다. 두 사람은 당시 나이 만 19세였던 심기섭과 친구 최모군, 이들은 중학교 동창이었으며 전날에 만나서 하루 정도 같이 어울려 놀고 온 후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잠에서 깬 심기섭은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요. 문자를 보냈던 대상은 바로 17세였던 김모양이었습니다. 김양은 당시 미용학원에 다니고 있던 학생으로
이후에도 친구 최모근의 소개로 심기섭과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실제로 본 적은 단지 두세 번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심기섭이 심심하다며 모텔로 놀러오라고 하자 김양은 이에 선뜻 응해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피해자인 김양이 모텔에 도착한 것은 8일 오후 3시 30분경 심기섭과 최군, 김양 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쯤 최군이 안과 치료 때문에 병원을 가기 위해 심기섭과 함께 모텔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군이 안과에서 치료를 받던 동안 친구 심기섭은 마트에 들러 어떤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이 14cm의 큰 공업용 커터칼과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문구용 커터칼이었습니다. 친구 최군은 치료를 받느라 이런 사실에 대해 몰랐던 듯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김양이 혼자 있는 모텔로 돌아갔고 저녁 7시 24분경 친구 최모군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자 심기섭이 구입했던 커터칼의 용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최모근이 모텔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심기섭은 구입해온 커터칼을 김양에게 들이대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김양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 김양에게 강제로 샤워를 시켰는데요. 갑자기 최모근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다며 나간 지 약 15분 만인 7시 39분에 다시 모텔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이때 심기섭의 범행이 중지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심기섭은 최군이 나가자 다시 범행을 시도합니다. 피해자 김양은 7시 46분경에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알렸지만 심기섭은 이를 목격하고 김양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김양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심기섭은 그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는 위에 올라타 손으로 김양의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피의자 심씨는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저녁 8시경 이미 숨진 김양을 침대에 눕혀놓고 심기섭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른바 시간이라 불리는 행위였는데요. 체포되었을 때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정했지만 수사 상황에서 그의 체액이 피해자 신체 일부에서 검출되었으며 최종 판결문에서는 심기섭이 저질렀던 시간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엽기적인 행위는 약 1시간 가까이 지속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녁 9시경 심기섭은 김양을 욕조에 넣고 반신이 잠길 때까지 물을 틀어 욕조에 물을 채워 넣었는데요. 아까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하던 공업용 커터칼을 사용해 김양의 시신을 차례차례로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기섭의 훼손 행위는 다음 날인 7월 9일 오후 1시까지 약 16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도 법정 판결문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잔혹하여 영상에서 묘사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심기섭은 9일 오후 2시 28분경 범행을 모두 끝낸 뒤 남은 김양의 유골을 비롯한 물건을 모두 챙겨서는 모텔에 비치된 세탁물 수거용 천막과 비닐봉지에 담아넣은 뒤 그대로 들고서는 체크아웃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담담한 표정으로 체크아웃을 했기 때문에 당시 모텔 직원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고도 하는데요. 게다가 심기섭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멀쩡한 맨정신이었다고 합니다. 체크아웃 이후 심기섭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으로 돌아와서는 김양의 유해를 컨테이너 박스 옷장에 집어넣어 유기했습니다. 후에 경찰이 찾아낸 김양의 유해는 발견 당시 총 무게가 겨우 15kg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니 범인 심기섭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기섭은 9일 저녁 무렵 최모근 그리고 최군의 여자친구와 만납니다. 최군과 최군의 여자친구는 심기섭에게 자수를 권유합니다. 이들은 심기섭의 범행 사실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심기섭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훼손하는 동안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 장면과 욕조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최군 그리고 최군의 여자친구에게 사진으로 전송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처음 이들은 심기섭이 보내는 사진과 메시지
메시지를 보며 조금 도가 지나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심기섭은 평소에도 인체 해부에 관심을 보였으며 잔인한 내용의 영화를 즐겨본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당시에 이들에게 전송된 메시지를 보면 심기섭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시신을 손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기섭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고 나서는 자신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 내용 역시 죄책감이나 반성이 느껴지기보다는 마치 자신의 범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듯이 덤덤하게 올려 사실상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무근 일행의 설득을 통해서 다음 날인 7월 10일에 용인 동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자수가 아니고 자진 출석이었던 이유는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심기섭은 여러 가지 사항을 진술했는데요. 그는 처음에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해 칼을 구입했다고 했다가 한 개가 아닌 두 개나 구입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자 자신의 말을 다시 번복하기도 했으며 또한 피해자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김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숨지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추가로 더 조사가 진행될수록 심기섭의 범죄는 계획적이었음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기섭은 잔인한 영화를 즐겨보거나 인체 해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다니기도 하는 등 주변에서 그의 성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 김양이 자신의 문자에 답장하자 김양을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고 목숨을 빼앗은 다음 훼손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자백했습니다. 피해자 김양의 부모는 사건 당시 싱가포르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국했지만 딸이 잔혹하게 살해되었다는 말에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 심기섭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 탄원했는데요. 2013년에는 심기섭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심기섭은 당시 진술한 내용들 일부를 부정하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4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건을 판결했던 판결문의 내용 중에 절대적 종신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현행 형법 때문에 20년 복역 후에는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명시된 대목입니다. 심기섭의 검거 당시 나이를 생각할 경우 가석방이 되더라도 40대 또는 50대의 나이에 이를 뿐이기에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심기섭에게 행해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PCLR이라고도 알려진 이 평가에서는 16점이 나왔습니다. 중간 수준의 위험도로 결코 낮지 않은 점수이며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에서는 13점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추가로 판결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무기징역을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무기징역 시리즈 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서울 성동구 이곳에서 경찰들이 한 범죄자를 체포합니다. 체포된 남성의 이름은 김일곤. 그는 약 일주일 정도 전인 9월 9일에 아산에서 벌어진 여성 실종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그가 납치했던 여성은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김일곤은 검거 후 신상이 전부 공개되었는데요. 뻔뻔하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피해자는 범인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을 벌였던 것일까요? 김일곤은 1967년 출생으로 7남매 중 5째였습니다. 그는 일찍 서울로 상경해 여러 직업을 전전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김씨의 폭력성이 드러난 것은 1987년부터였습니다. 강도와 폭행, 절도를 수차례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감옥에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게 되었지만 부모를 비롯해 가족들 그 누구도 면회를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인 사건을 저지르기도 전에 이미 전과 22범이 넘는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던 우범자였습니다. 김일곤이 아산에서 여성 피해자를 납치했던 이른바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된 계기는 2015년 5월 영등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김일곤은 2015년 5월 2일 영등포의 어느 거리에서 20대였던 김모 씨와 차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가 몸싸움이 벌어져 쌍방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었는데요. 결국 김일곤에게 벌금 50만 원을 내라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김일곤은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재판 때문에 누명이 씌워진 것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김일곤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식자재 배달을 하고 있던 김일곤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상대 운전자였던 김모 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본인의 벌금을 대신 내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8월경에는 이런 김일곤의 집착이 더욱 심해져서 김모 씨가 일하고 있는 노래방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김모 씨에게 다가가서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까지 벌였는데요. 그런데 김모 씨가 이에 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 있으면 자신의 차에 타라고 말하자 김일곤은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결국 김일곤은 자신의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른 계획을 꾸밉니다. 바로 여성을 납치해 미끼로 쓰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여성을 납치해 김모 씨의 노래방에 연락해서 도우미로 일하고 싶다고 말하게 한 다음 전화에 속은 김모 씨를 꿰어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아무 상관도 없는 피해자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김일곤이 납치를 시도했던 것은 8월 24일이었습니다.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간 다음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흉기를 들이밀었습니다. 피해자 여성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차를 몰았는데요. 김일곤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여성이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당황한 김일곤은 그냥 그대로 차를 운전하며 달아났습니다. 다시 납치를 시도한 것은 9월 9일이었습니다. 아산시에 소재한 또 다른 대형마트의 주차장에서 또다시 여성 피해자를 물색해 똑같이 범행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차량 잠금 장치까지 누른 다음 흉기를 겨눈 상태로 운전했는데요. 피해자가 기회를 틈타 달아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김일곤은 그녀를 살해하기로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김 씨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는 조수석에 피해자를 그대로 태운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광진구의 공터에 차량을 세우고 사체를 트렁크에 옮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던 것에 분노한 나머지 피해자의 사체를 무참히 훼손하는 기행을 벌입니다. 그녀는 김일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도해 여러 차례 번호판을 바꿔가며 단속을 피하던 김일곤은 이틀 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까봐 두려웠던 그는 결국 차의 이곳저곳에 준비해둔 라이터 기름을 뿌린 다음 불을 붙여서 사체와 차를 전부 태우려는 시도를 벌인 뒤 도주합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김일곤을 확인하고 수배 전단을 배포합니다. 그가 검거되던 9월 17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한 동물병원에 들어가 동물용 마취약을 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런 동물도 데려오지 않았던 데다가 동물용 마취약은 아무에게나 판매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그는 흉기를 내보이며 약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는데요. 수의사와 간호사가 뒷문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바깥으로 도주합니다. 병원에서 약 600m 정도 도주하던 김일곤은 출동한 경찰들과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한 뒤 검거됩니다. 검거 후 그의 실명과 얼굴 등을 비롯한 신상이 공개됐는데요.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더 살아서 김모 씨를 비롯해 부정재판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김일곤의 소지품들 중에서는 28명의 이름과 직업이 적혀있는 종이 쪽지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김일곤의 설명에 의하면 이른바 살생부였으며 부정재판에 가담했거나 자신이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로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적힌 사람들의 목록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접촉사고 당시 자신을 입원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의 의사와
변호사가 간호사의 이름을 적어놓기도 했으며 심지어 1992년 자신의 절도 사건을 담당한 담당 판사도 징역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이름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실시한 PCLR 테스트에서 김일곤은 40점 만점 중 33점을 받았으며 중증 망상장애 질환과 반사회적 성격이 겹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국선 변호사까지 거부했는데요. 변호사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에서는 김일곤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2016년 6월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엉뚱하게 피해를 본 곳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일곤이 납치를 벌였던 대형마트들이었는데요. 사건의 내용이 공개되자 그 마트에는 불안해서 못 가겠다며 마트를 찾는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줄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벌어졌던 한 대형마트는 문을 닫게 됩니다. 정말 파렴치하고 뻔뻔한 범인 한 명 때문에 피해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 사건이었습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9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